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있는 식사요법 6번째 강의 간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간은 복강 내 횡격막 바로 아래 오른쪽 상부에 위치하고 있는 젓갈색 장기입니다. 해박적으로 보면은 위에 약간 오른쪽 위쪽에 이렇게 걸쳐져 있고요. 인체 내에서 가장 큰 장기로 성인 여성의 경우에도 약 1kg 정도 나가는 굉장히 큰 장기죠. 간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많은 대사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간이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혈관 구조가 좀 되게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굴 모양 혈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간 소엽이 있으면 이게 혈관이 이렇게 방사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도 혈관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마치 주상절리처럼 혈관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혈관들에는 정맥도 있고 동맥도 있고 또 담즙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뻗어져 있는 구조를 우리가 굴 모양 혈관이다 혹은 시누소이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간 속에는 조금 특별하게 면역작용을 하고 있는 세포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소화한 음식물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곳이 간이에요. 그래서 소장에서 간으로 들어가는 길을 우리가 간문맥이라고 하는데, 이게 포탈 웨인이라고 그러죠. 그 간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섭취한 수용성 영양소들이 모두 처음에 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아무래도 외부에서 들어온 영양 성분들을 제일 처음 맞이하는 장기답게 그 스스로 면역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쿠퍼 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쿠퍼 세포의 이름을 딴 음료수도 좀 시판되고 있지요.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면 간이 굉장히 아플 수 있는데 이걸 먹으면 간이 좀 더 건강해질 수 있다. 뭐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한 이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간은 그 한방에서는 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간에는 피가 가득 고여 있다. 그래서 색깔도 핏빛인데, 간에 들어오는 혈관은 동맥이 있고 문맥이 있습니다. 동맥은 심장에서 오는 것이고 문맥은 소장에서 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모두 간에서 만나서 일을 다 하고 나면 간 정맥을 타고 심장으로 되돌아갑니다. 즉, 심장에서 간에게 보내는 혈액이 25라면 실제로 심장으로 돌아가는 혈액은 100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75는 어디서 왔느냐? 이거는 간에게 주어진 일감이지요. 그래서 간동맥을 통해서는 심장으로부터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면, 간문맥을 통해서는 본인이 간이 처리해야 할 영양소들을 공급받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간에게는 일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정맥으로 심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간에서는 다양한 영양소 대사가 이루어지는데,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모두가 간에서 대사됩니다. 간에서의 당질 대사는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글리코겐을 합성하면 혈당이 떨어질 것이고요. 글리코겐을 분해하거나 당을 새로 만들어내면 혈당이 올라가겠죠. 지질 대사는 지방산 분해도 간에서 이루어지고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합성도 간에서 이루어집니다. 콜레스테롤을 이용해서 담즙이나 성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것도 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지방산이 분해가 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아세틸코에이가 만들어지는데, 이 아세틸코에이가 대사가 되어서 케톤체를 합성할 수 있고요. 간에서 만들어진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혹은 우리가 섭취한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지단백을 합성해서 대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간입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이 지단백이 만들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합성된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간에 과다하게 축적이 되어서 지방간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방간이 올 때는 지방은 많은데 지단백이 리포프로틴이잖아요. 리피드 플러스 프로틴이죠. 지방은 많은데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지단백이 있는 경우는 단백질을 조금 더 섭취해 주거나 지방을 조금 적게 만들어 주거나 하면은 그러니까 지방간이 개선될 수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단백질은 아미노기 전이 반응, 비필수 아미노산과 필수 아미노산으로
비필수 아미노산을 만들어낼 때 아미노기 전이 반응이 쓰일 수 있죠. 그 다음에 탈아미노 반응. 아미노산에서 아민기를 떼어내면 산이 되죠. 아미노산이니까요. 만들어진 유기산이 TCA 사이클로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대사에 활용될 수도 있고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탈아미노 반응으로 떼어낸 암모니아를 우리의 몸에 해롭지 않은 요소로 만들어서 보내는 일도 간에서 이루어집니다. 혈장 단백질을 합성하는 일도 하는데 알부민 합성이 떨어지면 혈액 농도가 낮아지면서 혈액의 산소 농도가 낮아지면서 부종과 복수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스트롬빈이나 피브리노젠 같은 혈액 응고인자가 간에 문제가 생겨서 덜 만들어지면 출혈이나 코피멍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면역인자인 글로불린 합성이 떨어지게 되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간 기능 저하로 요소회로가 망가지는 경우, 요소회로가 충분히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암모니아의 혈중 농도가 올라가면서 간성 혼수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에서 단백질 대사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나중에 이제 등장하는 여러 가지 간의 질병들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식사로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타민 대사도 이루어지는데 비타민 D가 활성화되는 것도 간과 신장이죠. 비타민 A를 운반할 수 있는 레티놀 바인딩 프로틴도 간에서 합성이 되고요. 비타민 K를 가지고 프로스롬빈을 합성하는 것도 간입니다. 엽산 대사도 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A, 비타민 D, C, 티아민, 리보플라빈, 아연, 철, 구리, 마그네슘 같은도 간에 저장됩니다. 특히 신생아의 경우에는 태어났을 때 5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철분을 간에 저장하고 태어난다든가 11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구리를 간에 저장하고 태어난다든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생애주기 영양 시간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급성 간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급성 간염은 주된 증상이 우리가 이제 간염이 있을 때 어떻게 양치할 때 구토가 난다든가 이런 거, 식욕부진, 오심구토, 피로감 이런 것들이 급성 간염의 일반적인 증상입니다. 입맛이 없고 너무나 피곤하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황달이 생겨날 수 있는데 급성 간염으로 황달이 생기면 굉장히 진행이 빠른 거죠. 자, 급성 간염의 원인으로는 바이러스성과 중독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A, B, C, D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3가지만 유병률이 높은 3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A형 간염은 우리가 유행성 간염이라고 하는데 분변이나 오염된 식품들에 의한 경구 감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장실에서 나올 땐 손을 씻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은 경우 나타날 수 있고요. B형 간염 우리가 혈청 간염이라고 하는데 대개 혈액이라든가 의료기구를 공용하는 경우 또 수유를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만성화율이 높고 우리나라에 B형 간염이 굉장히 많죠. 간경변으로 진행되어서 간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C형 간염은 이것도 만성화율이 꽤 높아서 제가 아는 후배가 이제 C형 간염이 안 돼 휴학을 하더라고요. 잠복기가 긴데 이거는 혈액이나 체액이 피부 상처를 통해서 전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간염 바이러스 C형, A형, B형 이렇게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서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독성의 경우에는 약물이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독버섯이나 곰팡이, 조개독과 같은 것도 급성 간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섭취한 여러 가지 약물이나 독은 간에서 해독이 이루어지는데 간이 그 해독을 이제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간염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간염일 때는 증상에 맞추어서 식사요법은 소화가 잘 되게 그리고 기름기가 적게 줍니다. 기름기가 적게 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 황달과 관련이 있는데 황달이 여러분 왜 올까요? 황달의 원인은 빌리루빈입니다. 빌리루빈은 뭘로 만들어지냐면 적혈구가 분해되고 나오는 것이죠. 적혈구에
햄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 거기서 빌리루빈이 빠져나오는데 이 빌리루빈이 어떻게 대사가 되냐면 담즙으로 배설이 됩니다. 근데 간 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담즙을 생산하지 못하면 빌리루빈을 담즙으로 배설하는 경로가 차단되기 때문에 황달이 혈류로 돌아가서 황달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은 황달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 담즙 생산이 부족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담즙의 도움을 받아서 흡수되는 영양소가 바로 지방이죠. 그래서 기름기가 적게 섭취하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열량, 식욕부진이니까 고당질, 고단백을 통해서 세포를 재생하도록 도움을 주고요. 황달기에는 지방 제한, 그 다음에 담즙이 필요 없는 유화된 지방을 사용하게 됩니다. 충분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공급하게 되고 아래와 같은 식품은 제한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만성간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만성간염은 70% 이상이 비형간염입니다. 자, 자가면역, 바이러스, 대사독성, 윌슨씨병, 영양불량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간에 문제가 생기는데 전신 쇠약감, 피로감, 식욕부진, 황달, 구역질, 구토 유사한데 황달이 특징적으로 나타나요. 손이 노랗고 얼굴이 노랗고 또 ALT와 AST 효소 수치가 상승함으로써 만성간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식사법은 급성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고열량, 고단백, 고비타민, 저지방, 유화된 지방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만성간염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 혹은 만성간염이 없더라도 너무나 알코올 섭취가 심하다거나 하는 경우에 지방간이 올 수 있는데 그 다음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병이 이제 점점 심해집니다. 지방간은 간무게의 5% 이상이 지방일 때 우리가 지방간이라고 심한 경우에는 지방이 50%까지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간이 기능을 하기가 어렵겠죠. 원인은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영양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방간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지방대사, 단백질이 부족하면 지단백을 합성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지방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또 굶었을 때 올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비만입니다. 처리해야 할 지방이 너무 많아서 미처 간에서 내보내지 못하는 경우, 알코올 중독도 지방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을 해독하기 위해서 간이 너무나 고단하기 때문에 지방대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자, 식사요법은 각각의 원인에 따라서 적용합니다. 영양 부족인 경우에는 고단백식을 통해서 영양을 개선하도록 하고요. 비만에 의한 지방간의 경우에는 체중 감소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체중이 감소하면 지방도 어느 정도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인 경우에는 금주, 절주를 하는 것이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지방간이 있을 때 이제 장기간 우리가 섭취해야 될 영양소들이 5가지가 항지방간 인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레시틴, 콜린, 메티오닌, 비타민 E, 셀린. 레시틴은 담즙을 구성하는 일종의 유화제지요. 다음에 콜린은 유사 비타민이고요. 메티오닌은 아미노산의 일종입니다. 황이 들어있는 아미노산이죠. 그 다음에 바이타민 E는 항산화 비타민이고 셀레늄은 무기질입니다. 이렇게 다 소속이 제각각 달라요. 그런데 이 5가지가 간 건강에 굉장히 필요하고 달리 말하면 항지방간 인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방간이 있는 분들은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잘 드시고 살도 빼고 술도 안 마셔야 됩니다. 각각의 경우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근데 이 지방간이 관리가 안 되면 간세포가 혈액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각질이 돼요. 그걸 우리가 간경변증이라고 합니다. 간경변증은 사실 임상에서는 간암하고 거의 유사하게
보기도 하는 굉장히 심각한 질병입니다. 정상 간세포가 섬유성 결체 조직으로 대체가 되면서 간이 해야 될 대사 기능을 못하게 되죠.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아까 간의 혈관 구조 뭐라고 했어요? 시누소이드라고 했지요. 굉장히 세포 사이사이를 혈관이 파고들어서 작용을 하게 되는, 대사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혈액순환이 안 된다면 그 부분의 간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 기능이 이제 극도로 떨어지게 되고, 또 간경화, 섬유성 결체 조직으로 대체된 간 조직은 원래의 건강한 간세포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비가역적인 변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증상으로는 이제까지 이제 간염에서, 만성간염에서 나타날 수 있었던 식욕부진, 구역질, 구토, 황달이 나타나면서 단백질 대사 이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또한 나타납니다. 단백질 대사 이상은 알부민 생성이 부족해지면서 부종과 복수가 나타나요. 배가 이렇게 풀룩하게 나오고 팔다리에 부종이 생깁니다. 요소 회로가 불완전하면 암모니아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게 요소가 안 된 것이니까요. 이 암모니아가 뇌세포에 침투하면 간성뇌증, 간성혼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맥이라는 게 뭐냐면, 소장에서 간이 있고 이렇게 소장이 있으면 소장에서 간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바로 문맥이지요. 이 문맥이 간이 너무나 단단해져 있기 때문에 문맥으로 혈액이 원만하게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문맥이 굉장히 퉁퉁 붓고 굉장히 이제 힘을 많이 받겠죠. 문맥압 항진입니다. 그로 인해서 위와 식도에 정맥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위, 식도, 정맥류는 이런 방식으로 생겨요. 자, 여기가 식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도면 음식이 이리로 넘어오겠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정맥류는 어디 생깁니까? 종아리에 생겨요. 종아리에 정맥류가 생기면 이 안에 있는 정맥에 판막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삐져나오면서 종아리가 이렇게 울룩불룩 튀어나오게 되죠. 자, 식도가 있으면 혈관이 바깥쪽에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는 음식이 들어가는 길이니까 여기서 정맥류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위와 식도에 이렇게 정맥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문맥압이 항진되면서. 그러면은 거친 음식이 넘어가면 얘가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혈관과 외부가 노출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정맥류를 계속 방치하다 보면 파열이나 대출혈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섬유소 식품을 제한합니다. 왜냐하면 거친 음식을 먹다 보면 여기가 터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담즙 생성이 저해됩니다. 이 담즙 재료가 빌리루빈이죠. 아까 적혈구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 빌리루빈은 색소 성분이에요. 이게 이제 대변으로 빠져나오면서 대변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갈색 비슷한 색깔로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 대변으로 빌리루빈이 빠져나가지 못하면 대변 색깔은 조금 더 음식 색깔에 가까워지고요. 이 변으로 가야 될 빌리루빈이 혈액으로 빠져나와. 그래서 온몸이 황달이 옵니다. 이 황달 색깔은 결국 우리가 변의 색깔이 피부를 통해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좀 엽기적이지만 그것이 사실입니다. 식사요법을 보시죠. 식욕부진, 구역질, 구토현당, 고황달, 그러니 고열량, 고당질식을 하게 됩니다. 열량과 단백질이 부족해서 체단백질이 만약에 분해가 되면 암모니아가 올라가니까 혼수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단백질 분해를 막기 위해서 고열량, 고당질을 주게 됩니다. 단백질은 간염일 때는 고단백을 줬지만 그 간경변에서는 중단백질을 주게 되고요. 만약에 간성 혼수가 왔다 그러면 무단백을 주게 됩니다. 간성 내증이면 40% 이하로 이제 잠시 뒤에 나올 텐데요. 간성 혼수, 간성 뇌증일 때는 줄여야 됩니다. 훨씬 더. 그 다음에 저지방, 유화지방 MCT를 주는 이유는 담즙이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그 다음에 비타민과 무기질을 주게 되고, 부종이나 복수가 있을 때는
염분도 제한합니다. 간성 혼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아까 이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간경변증에서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다 무섭지만 이 간성 혼수나 간성 뇌증이 오면 본인도 무슨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뭐 무관심하거나 신경질적이 된다거나 그럴 수 있다가 경련도 올 수 있고요. 나중에는 전혀 의식이 없는 상태처럼 빠지기도 합니다. 원인은 암모니아예요. 암모니아 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사요법에서는 당연히 무단백식을 주게 되죠. 회복기가 될 때는 조금씩 단백질을 줄 수가 있는데 아까 40g 이하라고 했지요. 20에서 30g 정도 하루에 단백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간성 혼수에서는 아미노산 조성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미노산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간성 혼수일 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방향족 아미노산과 분지 아미노산입니다. 자, 방향족 아미노산은 벤젠고리가 들어있는, 벤젠고리 이렇게 생긴 거죠. 아미노산의 작용기에 이 벤젠고리가 들어있는 게 방향족 아미노산입니다. 티로신, 페닐알라닌, 트립토판. 이 중에서 티로신하고 트립토판은 신경전달 물질을 합성할 때 사용이 되고요. 페닐알라닌 우유에 많이 들어있고 무에는 좀 적게 들어있는데 혈액내 장벽은 통과하기 때문에 영하기에 과량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다 라고 배웠습니다. 자, 이 방향족 아미노산들은 벤젠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재질로 이루어진 세포막을 쉽게 통과할 수 있고, 특히 혈액은 성상세포에 의해서 혈액내 장벽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기억나시죠? 성상세포. 이 방향족 아미노산은 성상세포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족 아미노산을 과다 섭취하는 경우엔 간성 혼수가 악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적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또 하나는 분지 아미노산입니다. 분지 아미노산은 루신, 이소루신, 발린. 자, 암모니아 아미노산의 작용기에 탄소가 이렇게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가지 형태, 이게 이제 되어 있는 게 바로 이제 분지 아미노산인데요. 크게 세 가지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이 분지 아미노산은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될 때 근육에서 대사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지 아미노산을 많이 섭취하거나 분지 아미노산이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면 간에는 조금 무리가 적고 근육에서 무리가 적기 때문에 가능하면 분지 아미노산은 많이 함유된 식품으로 단백질을 공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족 아미노산보다 분지 아미노산이 조금 더 많이 들어있는 식품에는 무엇이 있냐면 생선, 식빵, 우동, 쌀밥, 고구마, 토란, 두부, 우유, 호박, 당근, 시금치 등이 있습니다. 이런 식품들을 간성 혼수가 있거나 혹은 간경변, 지방간이 있는 만성 간염이 있는 환자들에게 그 환자식에 조금 적용을 한다면 간에 무리가 좀 적지 않겠나, 적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간 질병 중에서 급성간염, 만성간염일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지방간, 만성간염이 회복되지 않고 악화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간경변의 굉장히 무서운 합병증인 간성 혼수에 대해 살펴보았고, 각각의 경우에 식사요법 살펴보았습니다. 간염일 때는 당질이나 열량을 많이 주는 것, 그 다음에 단백질은 간염일 때는 충분히 주지만 단백질 대사가 잘 되지 않는 질병일 때는 적게 섭취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비타민과 무기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식품을 공급해야 된다는 것 등에 대해서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 분지 아미노산과 방향족 아미노산에 대한 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